엄마, 이제 여긴 우리 집이에요. 짐 싸서 나가주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70평생 살아온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 도장 하나, 단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믿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잇는 어르신들. 법을 몰라서 서류 한 장을 잘못 썼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순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73.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 최만수 씨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평생 피우셨던 남편은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의 나이가 68. 당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아들 최민호가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박지영 씨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결혼 초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명절에만. 순자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지 뭐. 애들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아파트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70만 원 정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장 보고 병원비 내면 딱 맞았습니다. 가끔 손자들 용돈 주고 싶을 때는 아꼈다가 모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지영이도 왔네. 며느리 지영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 어서 들어와. 내가 과일 깎아줄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깎다가 칼에 베일 뻔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구나.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고 과일을 담아 나갔습니다. 자 먹어라. 엄마 우리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나쁜 일은 아니고요. 민호는 지영을 바라봤고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사업? 네, 민호 오빠 친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저희한테도 기회를 준대요. 지영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치킨집이요 어머니. 요즘 대박 나는 브랜드래요. 그래? 그거 좋은데? 순자 할머니는 순진하게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니. 근데 엄마. 민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정도요. 1억?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맹비, 인테리어, 설비 다 하면 그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거구나.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명의로는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신용카드 연체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좀 쓰면 안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을 담보로? 그게 내가 사는 집인데. 어머니 담보만 잡는 거예요. 집을 파는 게 아니라요. 민호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거고요. 그래도 엄마 우리 믿지?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누구 아들이야? 엄마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잖아. 내가 엄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10달 품에 안고 평생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사업 성공하면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담보도 풀리고요. 지영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좋은 데 모시고 다니고 그럴게요. 순자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어머니로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알았어.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보만 잡는 거지? 내가 계속 여기서 사는 거고? 당연하죠, 어머니. 민호와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맛있는 저녁을 사들고 왔습니다. 중국집 짜장면과 탕수육. 할머니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하겠구나. 며느리도 착하네. 나를 잘 챙겨주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사업을 한대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잘할 거예요. 당신이 남긴 집으로 아들 좀 도와줄게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에 대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미소가 마지막 평온한 미소였다는 것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서류 가져왔어요. 벌써? 네, 은행에서 빨리 진행하래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가 20장도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담보 대출 서류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민호는 빨간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둔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총 12군데요.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꺼내봤지만 법률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무인수, 연대보증.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법무사한테 확인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은행에서 주는 표준 양식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무사 찾아가면 돈만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래도 엄마 나 믿지? 또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나 믿지? 순자 할머니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엄마, 이거 늦어지면 사업 기회를 놓쳐요. 다른 사람한테 자리 넘어가요.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안에 서류를 넣어야 해요.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민호야, 여기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담보만 잡는 거 아니었어? 민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형식상 그렇게 쓴 거예요.
형식상 내 은행에서 확실한 담보를 원해서요. 명의를 일시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명의를 옮긴다고? 신탁이요, 엄마. 신탁 제도 들어보셨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뭔데? 명의는 잠깐 제 이름으로 되지만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엄마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신탁자는 엄마고 수탁자가 저고. 복잡하지만 어쨌든 엄마 거예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 제가 거짓말쟁이로 보여요?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내쫓을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엄마가 절 낳으셨잖아요. 그래. 엄마가 절 믿어주셔야 제가 힘이 나죠. 안 그래요? 순자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최만수의 도장과 함께 보관해둔 정순자의 도장. 빨간 주머니에 담겨 있던 그 도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가리키는 곳마다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12번의 도장. 매번 찍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다 끝났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민호는 서류를 챙겨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밥은? 아니요, 전 급하게 가봐야 해요. 은행 가야 해서요. 그래도 점심은 먹고 가지. 다음에 지영이랑 같이 올게요. 맛있는 거 사들고요.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섰습니다. 참, 엄마. 응?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업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야 해요. 사람들이 알면 시샘하고 방해할 수 있어서요. 그래? 네, 특히 이웃 아줌마들한테 절대 말씀 마세요. 소문 금방 퍼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엄마 사랑해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아까까지 아들이 앉아 있던 자리.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도장 함부로 찍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악몽일 뿐이야. 우리 민호는 착한 아이야.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겨우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나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냥. 은행 일은 잘 됐니? 네, 처리 중이에요. 언제쯤 되는 거야?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바쁜가 보다. 사업 준비한다고 정신없겠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일주일, 열흘, 2주.
민호는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못된 걸까? 혹시 사기를 당한 걸까? 할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지영에게. 여보세요? 지영이 받았습니다. 지영아, 나 어머니야. 아내. 어머니. 민호 바쁘니? 전화해도 통 연락이 없네. 네, 요즘 사업 준비로 정신없어요. 그래? 치킨집은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밝고 친절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응? 혹시 집에 등기부등본 같은 거 받으신 거 없으세요? 등기부등본? 네, 우편으로 모은 거 없냐고요. 아니, 없는데? 그럼 됐어요. 어머니, 저도 바빠서요. 끊을게요. 또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니? 그게 뭘까? 할머니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줄은 알았지만 복잡한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검색해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집주인이 바뀌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됨.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설마.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서 도착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는 민원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집 등기부등본을 보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할머니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터로 서류를 뽑아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유권 이전. 일자 2024년 4월 23일. 원인 증여. 소유자 최민호.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유자. 최민호? 증여?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최민호. 담보가 아니었습니다. 신탁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이러는 거니? 엄마를 속인 거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루.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다시 걸었습니다. 10번도 넘게 걸었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요? 민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집이 내 이름으로 바뀌었더라? 네, 왜 그런 거야? 담보만 잡는다며? 신탁이라며? 엄마, 그게. 민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집은 제 거예요. 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소유권 이전 동의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담보만 잡는 줄 알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담보가 아니라 증여예요, 엄마. 서류에 다 적혀 있었어요. 내가 신탁이라고 했잖아. 제가 언제 신탁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잘못 이해하신 거죠.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남처럼. 민호야, 제발.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집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이제 제 집이에요. 민호야. 엄마 저 바빠요. 그만 끊을게요. 잠깐.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내 집이 없어졌어. 내가 어디서 살지?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 아들을 키웠던 집. 이제 이 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들 민호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교 졸업 사진, 결혼식 사진.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혹시나 아들이 찾아와서 사과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영아, 너희가 왜? 어머니 이분들은 이사업체 분들이에요. 이사? 네, 어머니 짐 싸서 보내드리려고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제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도 다 끝났고 법적으로 저희 소유예요. 그래도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지영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척집 가시든지 아니면 임대 아파트 구하시든지. 지영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이 집을 팔아야 사업 자금이 생긴다고요. 팔아? 할머니는 더욱 놀랐습니다. 집을 판다고? 네, 어차피 저희 집인데 뭐 어때요? 이때 안쪽 방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다 됐어? 민호는 할머니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민호는 차갑게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에요. 법? 법이 뭐가 중요해? 나는 내 엄마야. 할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널 키웠다고. 그래서요? 민호의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운 건 엄마 의무였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민호야. 이사업체분들 시작하세요. 민호의 지시에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안 돼. 할머니가 막으려 했지만 지영이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할머니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남자들은 할머니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물건이야. 할머니는 울면서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할머니의 짐은 모두 박스에 담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이불. 남편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지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어머니 경찰 부르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세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민호야. 내가 정말 엄마를. 하지만 민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박스 2개가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73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문 열어. 제발. 할머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정 선생님. 옆집에 사는 김미숙 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숙 씨. 할머니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미숙 씨, 나 어떡하지?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미숙 씨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옆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죄인가? 새벽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여보, 도장 조심하라고. 법을 믿으라고.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숙 씨는 할머니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신고를 하셔야 해요, 정 선생님. 하지만 아들인데, 아들이어도 이건 사기잖아요. 순자 할머니와 김미숙 씨는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기, 신고하러 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노트북을 켜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대출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던 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일,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일, 쫓겨난 일, 모든 것을. 경찰관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서류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등기부등본은요? 그건 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증여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저는 담보만 잡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서명하셨어요? 네, 도장 찍었어요. 본인이 도장 찍으신 거면.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형사 사건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왜요? 아들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자발적이라니요? 저는 속은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담보라고 말한 걸 녹음하셨나요? 아니요. 문자 메시지라도 있나요? 없어요. 다 말로만 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는 민사 문제예요.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김미숙 씨가 대신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해요. 소송? 네, 증여 무효 소송이나 사기 소송을 제기하셔야죠. 그런데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으셨고 서류에도 동의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속아서 한 거라고요. 그걸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요. 할머니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집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경찰관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많다고요?
네, 부모님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나 매매로 처리되어 있어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이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정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김미숙 씨가 위로했습니다. 변호사라도 만나보세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구청에 가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법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들에게 속은 엄마는 법도 구해주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옆집에서 잤습니다. 김미숙 씨는 친절했지만 할머니는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남의 집에서 신세만 질 수는 없는데. 다음 날 할머니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과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청 복지과. 순자 할머니는 상담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지사 박지은 씨가 나와서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지은 복지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 애썼습니다. 박지은 복지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금 저는 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이웃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데 일단 임시 거처가 필요하시겠네요. 박지은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노인 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쉼터요? 네, 일시적으로 거처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한 달 정도 머무실 수 있고 그 사이에 장기 대책을 마련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흘 후 순자 할머니는 노인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구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3층 건물.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쉼터 직원이 작은 방을 안내했습니다. 3평 남짓한 방.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시고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돼요. 네. 할머니는 박스 2개를 방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는 3평 방.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할머니는 박스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15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이순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3개월 됐어요. 정순자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이순의 할머니는 계속 물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이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줬는데 아들이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버렸어요. 연락도 안 돼요.
순자 할머니는 이순희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해요. 이순희 할머니가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거나 재산을 빼앗겼거나.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얼굴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도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사 박지은 씨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무료 법률 구조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이시죠? 젊은 변호사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변호사 김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구청에서 상황은 대략 들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어르신이 가져오신 등기부등본부터 살펴볼게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그리고 아들과 주고받은 몇 개의 문자 메시지. 김현우 변호사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경우는 법적으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어르신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한 거예요. 그걸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녹음이나 문자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는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낸 문자는 단순했습니다. 엄마, 오늘 서류 가져갈게요. 서명 부탁드려요. 어디에도 담보나 신탁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 문자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둘째, 서류상으로는 증여로 처리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습니다. 증여라는 건 자발적으로 재산을 준다는 뜻이에요. 저는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은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어르신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이미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팔았다고요? 네, 제3자가 정당하게 구매했다면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받아요. 그럼 저는 집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소송? 네, 증여 무효 소송이나 사기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30% 미만입니다. 그렇게 낮아요? 네, 그리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비용은 얼마나?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는 할머니에게 500만 원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심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소송보다는 아드님과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화요? 네, 가족 간의 문제니까요. 아드님을 설득해서 집을 돌려받으시는 게. 그 아이가 제 말을 들을까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쫓아낸 아이가.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괜찮아요.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래도 일단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보세요. 내용 증명이요? 네, 아드님에게 집을 돌려달라는 공식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라도 소송할 때 유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법도 날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이었구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어서 비를 맞는 것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할머니의 떨리는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 민호야, 엄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구나.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가 생각나니? 1952년생인 엄마가 30에 너를 가졌어. 늦둥이였지. 내 아버지와 나는 너무 기뻤단다. 너를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게 엄마의 전부였어.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그런데 이제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구나. 엄마가 너에게 집을 빼앗겼어.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엄마는 지금 쉼터에서 살고 있어. 갈 곳이 없어서. 민호야, 제발 엄마에게 집을 돌려주렴. 엄마는 오래 살지 않을 거야. 엄마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집에서 살게 해주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엄마가. 할머니는 편지를 쓰다가 눈물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아들의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집 주소를.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이 읽어주길. 3일 후. 할머니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쉼터 직원이 불러서 내려가 보니 작은 박스 하나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민호.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꾼 걸까?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편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조차 뜯지 않은 채. 그리고 짧은 메모 하나.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민호.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스와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쉼터 직원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혼자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를. 아들이 읽지도 않은 편지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학비를 댔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이제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고. 서류는 꼭 확인하라고. 내가 바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복지사 박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직원이 걱정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들이 보낸 박스를 보여줬습니다. 박지은 씨는 편지와 메모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이제 끝이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끝까지 날 버린 거구나. 어르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거고 법도 날 도와주지 않고 아들은 날 원수처럼 대하는데. 그래도 살아야죠. 박지은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쉼터에서 한 달 더 계실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임대주택을 알아볼게요. 임대주택.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임대주택이 있어요.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쉼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커서 부모를 버릴까? 저 부모들도 언젠가 나처럼 될까?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날씨 좋네요.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저는 쉼터에서 지내요. 아, 은혜의 집? 네, 거기 아세요? 저도 거기서 나왔어요. 6개월 전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어디 사세요? 임대주택이요. 작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아요. 그래요?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당했거든요. 네? 사업 자금 준다고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저도. 아드님한테 당하셨어요? 집을 빼앗겼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많대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글쎄요. 할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착했던 거겠죠. 착한 게 잘못인가요? 자식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이네요. 그래도 살아야죠 뭐.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아들은 정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복지사 박지은 씨의 도움으로 노인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아파트. 하지만 쉼터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사 날 옆집에서 살던 김미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님. 미숙 씨. 할머니는 반가웠습니다. 이사 오신다고 해서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김미숙 씨는 손에 김밥과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숙 씨. 뭘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작은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2개가 전부였으니까요. 정 선생님, 여기서 새 출발하세요. 김미숙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잊으세요. 잊을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그날 저녁 김미숙 씨는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작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주택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저는 304호에 사는 김영자예요. 정순자입니다. 여기 괜찮아요. 다들 친절하고. 김영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요?
내 자식들한테 버림받았거나 혼자 남았거나 다들 힘든 사연이 있구나.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우리끼리. 김영자 할머니가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 때 말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모임에 나오세요. 모임이요? 네, 매주 수요일에 노인복지관에서 모여요. 무슨 모임인데요? 가족 문제로 힘든 어르신들 모임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그 주 수요일. 할머니는 노인복지관으로 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진행자인 사회복지사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여기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통장을 빼앗겼어요. 저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어요. 저는 집을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을 댔는데 실패하고 도망갔어요. 하나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가슴 아픈 사연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이야기해 보세요. 진행자가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일, 도장을 찍었던 일, 집을 빼앗긴 일, 쫓겨난 일,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아요. 자식을 믿었을 뿐이에요. 자식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죠.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그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모임에 갔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자식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살아야겠다. 민호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게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그리고 먼저 간 남편에게 하는 도리일 것 같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잠이 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할머니가 모임에 왔습니다. 이름은 박수님 할머니. 75세. 저는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박수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며느리가 저를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집 명의를 며느리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온대서.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말에 속았으니까. 명의를 바꾸고 한 달도 안 돼서. 박수님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쫓아냈어요. 재혼한다면서. 세상에. 집도 팔고 연락도 끊겼어요. 순자 할머니는 박수님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내 아들한테 당했어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또 다른 날. 새로운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 68세. 저는 딸한테 당했습니다. 딸이요? 네, 외동딸이에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딸이 이혼을 했어요.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대서. 그래서요? 제가 위자료 소송 비용을 대줬습니다. 3천만 원.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요? 이혼도 안 했고 남편도 폭력을 안 했어요. 다 꾸민 거였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돈이 필요했나 봐요. 쇼핑 중독이래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천만 원은 다 썼고 이제 제 집도 노리고 있어요. 집을 주면 안 되죠. 알아요. 그래서 미리 신탁을 했어요. 법무사한테 가서. 신탁이요? 네, 진짜 신탁이요. 제가 죽으면 집이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딸한테 안 주고 기부를요? 네, 그게 낫겠더라고요. 저를 속인 딸한테 주느니.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걸. 미리 신탁을 했어야 했는데. 모임이 끝나고 순자 할머니는 복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가 많나요? 네, 어르신. 안타깝게도 많아요. 복지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매년 늘고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죠. 경제적 어려움, 도덕성 결여, 법 지식 부족. 부모들이 법을 몰라서.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복지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걸 모르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 하나. 내가 그 도장만 안 찍었어도. 다음 주 모임에서는 예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명심하세요. 젊은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도 재산 관련 서류는 절대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식인데. 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식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왜요? 자식은 부모가 거절하기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걸 악용하는 거죠. 법무사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첫째, 어떤 서류든 도장 찍기 전에 꼭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둘째, 담보와 증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녹음이나 문자로 약속을 남기세요. 넷째, 신탁 제도를 활용하세요. 진짜 신탁이요.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한 경우는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집니다. 경찰이 도와줄까요? 민사 문제라 경찰이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어요. 승소 가능성은요? 증거가 있으면 높아요. 녹음, 문자, 증인 등. 순자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녹음이라도 했더라면. 문자로 약속을 받았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법무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상담 필요하세요? 아니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미 다른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방법이 없대요. 그래도.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법무사의 강의를 들었다.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 한다.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나이는 75.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민호로부터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어느 가을날 오후,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영자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순자 씨 요즘은 어때요? 그럭저럭 살아요 뭐. 아드님 생각은 안 나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나아진 건지 체념한 건지 모르겠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저는 지역 방송국 기자인데요. 노인 재산 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잘 모르죠. 알려야 해요. 할머니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일주일 후 촬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저는 제 아들을 믿었어요.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도장을 찍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느꼈어요. 가슴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들이라는 믿음이 더 컸죠. 지금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내가 언젠가 후회하기를 바래. 내가 늙어서 내 자식한테 똑같이 당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닫기를 바래. 촬영이 끝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할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지 마세요. 아니, 밑대 서류는 믿지 마세요. 도장 찍기 전에 꼭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담보와 증여는 완전히 달라요. 신탁도 진짜 신탁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도장 하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이런 일이 있을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노인들을 보호할 법이 필요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법률 구조 단체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소송하면 또 아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할머니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저도 아들한테 집 명의를 바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하면 안 돼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명의를 바꾸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이라도요. 아니, 아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그래도 저를 보세요. 할머니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똑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법무사한테 가세요. 함께 가요. 제가 따라가 줄게요.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여러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날 김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제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해서요.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제 상처가 다시 아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니까. 2024년 겨울. 할머니는 작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도장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리고 예방법을 자세히 적은 책. 책은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 책을 드렸어요. 이 책 덕분에 사기를 막았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읽어야 할 책이에요. 할머니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는구나. 현재 정순자 할머니는 75의 나이로 여전히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매일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아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할머니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할머니를 도왔다. 아들한테 속을 뻔한 할머니. 다행히 제때 법무사를 만나서 막았다.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울었다. 나도 덩달아 울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도 못하겠어. 너는 엄마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이야. 엄마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 너 없이.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내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 그게 엄마가 찾은 삶의 의미야.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엄마가 잘하고 있죠? 우리 아들은 잃었지만 엄마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시라면 자신을 지켜주세요. 도장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혜는 더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보호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행동한다면 정순자 할머니의 아픔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들. 1.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혹시 이상한 제안을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세요. 2.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세요. SNS에 가족 단체방에 친구들에게. 3. 부모님의 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하세요. 도장, 인감증명서, 계약서들을 확인하세요. 4.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5.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늦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도장 하나 신중하게 찍으세요. 자식을 믿되 서류는 의심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에 작은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